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라며 9천 명 가까운 전공의가 환자를 두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7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의료 현장은 어제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환자 단체는 1분 1초가 간절하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는데 의사협회는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의사 1,000명이 그만둘 거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먼저 전공의 대부분이 이탈한 세브란스 병원의 취재기자 연결해 병원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오늘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상당히 늘지 않았습니까? 네, 주요 100개 병원에서 9천 명이 넘는 약 9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들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탓에 주요 병원에서 매일 수십 건의 수술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틀째인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의 전공의는 612명인데 이 중 60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탓에 곳곳에서 진료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 등의 혼란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항암약물치료센터에서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전라도 광주에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하고 강주도 왔는데 오늘 없고 일 와라 그러잖아요. 뭐 장대가 없으니까 연구 없으니까 뭐 어떻게 어쩌고가 나는 이제 집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환자도 중간에 울었어요. 의사들 중간에 지금. 네, 이뿐 아닙니다. 미뤄진 백내장 수술 날짜를 다시 잡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다는 80대 어르신도 만났고요. 또 입원한 아이를 돌볼 전공의가 없다며 퇴원을 재촉당했다는 환자의 보호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네, 우선 정부는 중증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또 경증 환자는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3주 후에는 무너진다는 얘기부터 수개월 장기전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외래 진료까지 일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혼자 하시니까 옆에서 보도에서 선생님이 계시면서 혼자 하시니까 정신없고 너무 힘들다 하시고. 네, 특히 중증 환자들 걱정이 참 클 텐데 오늘 성명을 냈다고요? 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중증 환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에겐 1분 1초가 간절하다, 또 위급 상황이 방치될까 봐 걱정된다며 전공의들에게 하루빨리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전공의들은 증언을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한 명을 더 늘리는 것도 안 된다. 국민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막겠다고 주장합니다. 수가를 올리고 의료소송 부담을 줄이는 등 처우 개선이 답인데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패키지는 구체적이지 않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대규모 사직과 이탈이 집단 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공의들이 총파업부터 시작한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사직서 제출부터 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전공의들이 2,000명 보고 답답해서 한 명씩 뛰쳐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탈 행위를 파업이 아닌 개별적인 사직 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면 따라올 수 있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법적 조치 위험을 최대한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도 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전 총파업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필수 인력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엔 구별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몰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뺏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의협은 전공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정부는 그 어떤 것도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업무 개시 명령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자 수사 당국도 나섰는데 집단 행동의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부터 반박했습니다.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건 압박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이거에 한 10,000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더기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이른바 대마불사를 생각하는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의 잇따른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공백이 커지자 이번엔 수사 당국이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은 오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겐 민형사상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의사들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의사협회와 정부 양쪽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협회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의사 1명을 탄압하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거란 주장을 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부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이야 어찌저찌 해서 막아낸다 하더라도 이게 2주, 3주 장기화된다면 환자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일 아닙니까? 우선 이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태가 오도록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몰아붙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서까지 네. 의사수 늘리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 의사협회에서는 밥그릇 싸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네.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우리 의사들이 당연히 늘리는 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정부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유일하게 주장했던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0명당 숫자가 적다입니다. 근데 적다라는 개념과 부족하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다, 네.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와 네. 체감적으로 부족하다. 이거는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복지부에서는 지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시고 의사협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잠시 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OECD 국가는
그 국가의 의사들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들이고, 우리나라는 의사들 개개인의 돈 또는 은행으로서 융자를 받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지어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공무원과 자영업자의 숫자를 놓고 적다 많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국민을 기만하기 시작한 첫 번째라고 보고요. 여기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이 그 나라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년 동안 꽤 많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지난 27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앞으로 이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이고, 고령화 사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도 한 10년 전 추계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의사 수가 부족할 걸 생각해서 의사를 늘렸다가 이대로 가면 과잉이 된다고 다시 줄이고 있는 상황이 팩트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대한민국 의사가 현재 시점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의사협회의 근거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2.6배가 많을 정도로 최다로 많은 나라고, 입원 횟수 또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의료기관 이용을 자주 하고 많이 다닌다 그래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될 텐데, 전 세계의 각국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평균 수명이고, 두 번째가 영아 사망률이고, 세 번째가 회피 가능 사망률인데, 평균 수명은 그냥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실 부분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6세고 OECD 평균이 80.5세입니다.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이고, 영아 사망률이라고 말하는 태어난 신생아 1000명당 1년에 몇 명이 죽느냐는 그런 영아 사망률이 우리나라는 2.4명이고 OECD 평균이 4.1명입니다. 평균보다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탑급이고,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표가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네. 질병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을 더 살릴 것이냐. 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142명이고 OECD 국가가 10만 명당 239명이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00명을 더 많이 살리는 나라입니다. 네. 의사가 부족한 국가에서 평균 기대 수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다 보면 아마 시간이 끝나버려서 하고 싶으신 준비하신 말씀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의료의 수준, 의료의 질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들이 있고, 그 반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아니, 정리되면 안 되는 게요. 그 김인 교수가 한 얘기인데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은, 전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것은 의료의 수준보다는 맞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대기 환경 상태가 좋아지고, 상하수도 같은 공공위생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 인구들,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이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올라간 평균 수명 중에서도 탑급이라는 얘기인 거죠. 김인 교수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OECD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도 대기질도 줘야 되고 상하수 치료도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저희가 김윤 교수님을 모셨어야 하는 것 안 오죠, 같습니다. 저랑 하려고. 토론을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분명히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설령 의사가 지금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을 늘려봐야 그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얘기는. 피부과 아니면 비만 이런 쪽으로 그래서 빠질 현재 거다, 해야 될 말씀이신 것은 거죠.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를 하는 의사들을
소아청소년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럼 당장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정부에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맞추려는 겁니다. 외국 의사를요?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정부가 말하는 현재 시점에서 의사가 부족한데 2년 후부터 2,000명을 늘려서 10,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얘기라는 건 15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장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확실하다는 추계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말을 하면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극단적인 방법 우리 솔루션이 의사를 아니라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예?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를 늘리게 되면은 현재 왜곡된 의료, 다시 말씀드려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많이 늘어난 의사들은 여전히 전문 과목 아닌 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는 보험 재정은 정부가 컨트롤하더라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다고 계속 저희 안에서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아예 처리하지 않는다면 전혀 의사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혀 타협점이 없는 건가요?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공의들이 내 꿈이었던 전문의가 된 걸 포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기한 거를 정부가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의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정의롭고 진실에 다가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압박에 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알고 계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솔하게 의사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되고 그 대화의 전제 조건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입력돼 있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의 주장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주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속고 계신 거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생기게 된 이유도 의사들이 할 수 없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들고 일어나서 단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일어난 것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의사들 발언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됐다는 국민들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전 이런 잘못된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했었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환자를 버린 의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사들은 엄정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정부가 우리 의사들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받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네, 그 부분은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협회 주수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정부 쪽 입장은 모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침 열린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대표 사당을 만들려는 공천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얘기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정작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성토전이 됐습니다.
진행 중인 공천 심사가 친명계가 비명계를 찍어내려는 공천 학살, 사천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 불참한 데다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마저 일찍 자리를 뜨자 일부 의원들은 어디 가느냐며 정 의원을 붙잡기까지 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위 20%와 10% 명단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의 공천 파동 모습은 친명계 횡재, 비명 행사라고 놔두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등 고문들도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공천 담당자들은 철저히 시스템에 따른 결과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4개 과제에 30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바이러스 끼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정필모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밤 1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론조사 논란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합당은 없었던 일이 됐지만 정당 보조금 6억 원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돌려줄 수도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 돈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합당 결렬 이후 처음 열린 개혁신당 회의. 5번째 현역 의원으로 합류했던 양정숙 의원이 입당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양현자 의원님이 합류하신 거.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신 거. 이 두 분이 원래 본회의장에서 단짝 친구시라가지고. 예. 양 의원의 합류로 개혁신당은 정당 보조금 6억여 원을 받게 됐지만 새로운 미래와의 통합이 결렬되면서 이 돈의 처리 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빠지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선관위에 돌려주려 했지만 합당이 취소됐다고 해서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연도엔 정당 관계자가 1년에 2번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법적으로. 저희가 예.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진출해 법안을 발의해 보조금을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첫 입법 과제로 그런 것들을 해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보조금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보조금 반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비례 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가치가 큰 1, 2등급까지도 필요하다면 풀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개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 산업단지 등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보전 가치가 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같은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엔 해제 가능 총량제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경사가 급하다거나 고도가 높기만 해도 1, 2등급으로 묶었던 획일적 환경평가 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1, 2등급 지역은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80%를 차지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한 걸 두고 선고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비수도권 6개 권역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오늘 윤 대통령이 방문한 울산 등 영남권이 54%를 차지합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건 2001년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완화는 부동산 광풍을 부를 수 있다며 합리적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축구 팬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불화설 이후 후배 이강인이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선배 손흥민은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손을 놓은 사이 사태를 해결한 건 결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손흥민과 이강인. 손흥민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인이가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전날 벌어진 대표팀 내분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강인 역시 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상징하는 신구 에이스의 화해 소식에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한편에선 선수들이 스스로 이를 해결하는 동안 축구협회는 대체 뭘 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언론을 통해 갈등 사실이 불거졌을 때 빠르게 인정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지만 이후 협회는 진상조사를 하거나 갈등 봉합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수들의 보이콧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선수를 향한 돈 없는 비난이 이어지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었던 협회는 화해 소식이 전해지자 부담을 덜어낸 모습입니다. 화해 어떤 그 결과가 저희 국가대표팀에는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이라서 MZ 세대들 성향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축구계에선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대표팀 갈등에 대응할 시스템을 협회가 갖춰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갑자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에서 황 씨 휴대전화 속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게 해킹 때문이라고 버텨오다가 사실 자기가 흘린 게 맞다고 인정하는 반성문을 낸 겁니다. 이유는 황 씨를 혼내주고 싶었다는 건데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황 씨는 협박도 받았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유포자는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재판에서 해킹을 당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제 갑자기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그동안 형 부부가 황 씨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며 황 씨를 혼내주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황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고 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편집했다며 여성에게 피해줄 생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 씨가 협박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인터넷 장소와 실제 위치 기록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냈습니다. 또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모두 법정에 부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측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며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씨 측은 가족의 배신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기밀 유출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오늘도 눈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모두 60cm 가까이 온 곳도 있었는데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계속 많은 눈이 강하게 내리고 서울에도 또 눈이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평창 대관령에 저희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눈이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눈으로 하얗게 됐는데요.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 가루를 마구 뿌리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서 눈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당 많게는 2cm 넘게 쌓이고 있는데요. 치우고 돌아서면 바로 하얗게 덮일 정도입니다. 자, 이 차 지붕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한 뼘 높이 넘게 눈이 쌓이는 게 금방입니다.
이렇게 대관령에 오늘 하루 17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누적해서 쌓여있는 양이 35cm인데요. 사람도 차도 다니기 힘든 수준입니다. 저희 취재차도 이 눈길에 바퀴가 빠져서 이 군안 차량의 도움을 받고 겨우 빠져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산지는 눈도 잘 녹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키만큼 쌓인 곳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향로봉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60cm 눈이 내린 걸 더해서 이번 겨우내 쌓인 눈 높이가 137cm가 넘습니다. 가장 많이 눈이 쌓인 곳입니다. 오늘 밤에도 눈이 계속 올 거라서 적설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 정도면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다른 지역들도 눈 피해 대비해야겠죠? 맞습니다. 우선 오늘 피해 얘기 잠깐 먼저 드리면요.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소방이 출동한 교통사고만 27건이었고 26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강릉의 고랭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한 곳이 막혔습니다. 이 제주 원주로 오가는 항공기 2편이 결항했고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3개 노선이 운행을 멈추고 또 16개 노선은 운행을 줄였습니다. 어선 2,400여 척은 항구로 대피해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입니다. 이 강원 산지에 최대 50cm, 동해안에도 최대 30cm 눈이 더 내립니다. 벌써 서울 등 수도권에도 이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내일 출근길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 기자도 귀갓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경영진 비리로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소액주주 36만 명이 수천억 원에 이를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 재판을 받는 그룹 회장은 회사 돈으로 여유롭게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 그룹의 김영준 회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정황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그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 근처 특급 호텔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그룹 김영준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회사 돈 114억 원을 횡령하는 등 1,500억 원 규모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고급 스포츠카에 올라탄 김 회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10여 분을 달리던 차는 한남동 고급 주택가 한 아파트에서 멈춥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이 그룹 명함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신 주차를 해줬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의 시세는 한 채당 5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그룹은 회사 돈으로 2채를 샀고 내부 공사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썼습니다. 김 회장 가족은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엔 김 회장이 타고 다니던 스포츠카와 번호가 똑같은 스포츠카들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모두 수억 원짜리 슈퍼카입니다. 취재진은 수일간 김 회장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뒤 매일같이 특급 호텔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김 회장에게 자신의 비리 때문에 주식 거래가 정지돼 수천억 원 피해가 예상되는 소액 주주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 즐기고 계시는데요. 회사 돈 변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회장님 지금 소액 주주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소액 주주들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회사 돈 변상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없으세요? 112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셔도 됩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실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소액 주주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하실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세요? 김 회장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기 회원권도 지금 이화그룹 소유로 돼 있잖아요. 회장님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호화 주택도 지금 회사 돈으로 다 하신 거고요.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하셨던데요. 회장님 이거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질문하자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하자고요. 회사 돈 어떻게 다시 변상하실 겁니까? 그만하자고요. 찍지 마세요. 회장님 이렇게 그냥 피하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게요. 네. 회장님 답변 안 하실 거잖아요. 하지만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 비용이거나 회사 관련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률 전문가들은 김 회장이 회사 돈을 돌려놔도 모자랄 상황에 횡령 배임을 계속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횡령 배임 행위가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주식회사죠. 무슨 사금고처럼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하는 사태들이 많아지면 이 자본주의의 아주 그 근간이 무너져 버리겠죠. 이 그룹은 물론 김 회장의 변호를 맡은 로펌 등에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잘 모르겠다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상장사 3곳을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고 간 이 그룹 김영준 회장의 행적 가운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룹 경영을 좌지우지하며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정황이 포착됐는데 계속해서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그룹 김영준 회장이 주식 한 주 없이 상장사 3곳을 장악한 수법은 순환 출자입니다. 먼저 해외 페이퍼 컴퍼니 등을 동원해 A 회사 주식을 삽니다. 이후 A가 B 회사를, B가 C 회사를 산 다음 다시 C가 A를 사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사진과 감사들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바꿔 회사를 장악하는 겁니다. 김 회장은 회사 밖에 경영전략실이란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경영에 개입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한국거래소 내부 문건입니다. 김 회장이 소유 지분 없이 기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경영전략실 조직을 동원해 실사주 개인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금, 회계, 공시, 인사, 급여 이런 업무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김영준 회장과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주로 거의 근무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들, 충성심이 강한 직원들 위주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금도 회사 일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주식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메시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꼭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외적인 방법으로 접촉하는 것조차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이미 김 회장은 경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엔 이 그룹 관련 횡령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30대 불법 체류자가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7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강도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 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돌아갈 때는 차를 타고 갔다는데 경찰이 자전거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밭사이 난 길을 지납니다. 하천에 놓인 다리도 건넙니다. 페달을 밟는 게 어쩐지 힘겨워 보입니다. 이 남성 벌써 7시간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 대구에서부터 경남 창녕까지 65km를 달렸습니다.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인적이 끊길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다 점 찍어둔 집에 들어갔습니다. 흉기로 위협을 당한 70대 여성은 가진 현금 26만 원을 모두 내줬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7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26만만 가지고 돌아가기에는 좀 자기도 좀 적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데리고까지 가서 자동 인출구에서 뽑은 돈 300만 원을 더 챙기고서야 여성을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먼 길인지 모르고 왔다는 남성, 돌아갈 때는 차를 탔습니다. 자전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나를 좀 태우러 와라. 경찰은 자전거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범행 5일 만인 어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핑계로 된 생활고와 7시간 자전거 타는 것 중 뭐가 더 힘들었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7살 난 아들은 근처 태권도장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유모 씨. 지난 19일 팔과 복부에 칼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유 씨는 병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태권도장 인근 주차장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유 씨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 씨의 태권도장에서 7살 수강생과 그 어머니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흉기에 찔린 상태로 자택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를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 A man has been placed under arrest in hospital overnight following the discovery of 3 bodies in Sydney's northwest yesterday. 경찰은 숨진 아이가 태권도장을 다닌 것 외에 유 씨와 이들 부부가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 중입니다. 다만 사전에 계획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어제는 서울시 의회가, 오늘은 전주시 의회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인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활동비를 올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비판의 목소리도 크죠.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올리는 내용의 조례, 어제 서울시 의회에 이어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매달 200만 원, 15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월급 개념인 월정 수당에 더해 의정 활동비를 받습니다.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돼 전문성 있는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정부는 법을 고쳐 상한액을 올려줬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 기초의회들이 인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방의원들이 일괄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어떤 담합이고 또 민생을 외면한. 그만큼 일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생 현황 해결에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방해했던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비 반납을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는지 관리할 방법도 딱히 없는 상황.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기자님 급여 받으셔서 어디 썼습니까 하고 뭐 제출하시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안팎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지방의회 의정 활동뿐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올해로 구순인 늦가기 고등학생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고교 졸업자가 된 김은성 할아버지인데요. 이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Government under God. 졸업식 하루 전 마지막 영어 수업. 90살 김은성 할아버지가 시원한 필체로 링컨의 연설문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 상상도 못하던 모습입니다. 18살 때 난 6.25 전쟁, 피난을 가며 학교와는 연이 끊겼습니다. 생계를 꾸리는 게 바빴지만 한 번씩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어디 학교 나오셨어? 장단 초등학교요. 쪽팔리잖아요. 김 할아버지는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86에 시작한 늦깎이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이 형편없는 게 내 자신이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난 거예요. 니까짓기 뭐 영어 배운다고 이렇게 화. 때려치우려다 하루만 더 가보자 하던 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어렵던 영어도 이제는 꽤 자신이 있습니다. 외국인 만나면은 영어로다가 뭐 길 안내 정도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 이 등굣길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매일 쓰던 모자 대신 쓴 학사모는 어색합니다. 손녀 꽃다발을 받고서야 실감납니다. 오, 축하다 한 줄 알고 와 이뻐라.
졸업식이 시작되고 할아버지 이름이 불립니다. 성명 김은성. 위 사람은 본교 경영 정보과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고령 고교 졸업생입니다. 김 할아버지, 대학은 안 가기로 했지만 공부를 놓진 않을 예정입니다. 내 어떤 뭔가 놀진 않을 거예요. 건강하거든요. 할아버지에게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극적으로 화해한 오늘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인선도 한창입니다. 소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축구협회는 임시직이 아닌 정식 감독을 국내파 위주로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전술과 선수단 관리에 모두 실패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닷새. 축구협회는 오늘 첫 전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새 감독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대표팀 소집이 다음 달 18일로 한 달도 남지 않아 임시 감독을 먼저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어수선한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정식 감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이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감독 선임을 6월까지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이번 2경기부터 팀을 다져나가야 팀이 단단해진다. 새 감독에게 필요한 능력으로는 전술적 역량과 리더십, 소통 능력 등을 꼽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것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브루스 감독, 히딩크의 제자 코쿠 감독 등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협회는 국내 감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감독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은 나눴습니다.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도 모두 이 텀을 열어놓고 축구계 안팎에선 홍명보와 김기동, 최영수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흘 뒤 다시 모여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고 이후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린스만 때처럼 개인적인 친분이나 특정인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감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뜨거운 게시글은 댓글도 화제였습니다. 먼저 전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기성용의 댓글을 볼까요? 이강인에겐 박수 이모티콘을 보내며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손흥민에겐 빨간색 하트와 함께 최고다라는 다정한 세 글자를 남겼네요. 여전히 후배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국적을 넘어 이강인의 친구인 일본 대표팀 쿠보도 불꽃 하트 3개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과문도 화해 사진도 댓글까지도 하나같이 모두 다 월드 클래스네요. 이번 주 내내 날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대설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강원 영동은 여전히 대설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도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지역은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동해안은 최고 20c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진눈깨비 형태로 10에서 많게는 40mm의 비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매서운 바람에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대구 2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4도, 광주 창원 6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눈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은 차츰 내려가겠고요.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음악 팩추얼 프로그램 리얼라이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에 방송된 리얼라이브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록밴드 더크로스의 멤버 김혁건 씨를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전 모습으로 복원해 선후배 뮤지션과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방심이는 신기술과 인간의 의지가 결합됐을 때 현실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흥미롭게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